형사법을 지금 김 법무관으로부터 지금 쭉 배우고 있는 와중인데요. 다시 한번 형사법 전체 체계를 보도록 해요. 형사법이라고 해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배우는데, 실제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특별법이 실제 사건에서는 많이 적용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도 특별법까지도 일부 우리가 지금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 등등이 실제 많이 등장하는 특별법이다. 그게 시험 범위의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한 바 있어요. 하여튼 형법이 형사법의 기본법이니까 형법의 의의부터 보면 보통 이렇게 말해요. 범죄에 대해서 형벌,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정하는 법률이다. 그래서 형법이라고 하는데,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떠한 형벌을 부과하는가를 정한 법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재형법정주의라고. 범죄와 이 형벌은 법정, 법률의 규정에 정해놨었어야 돼요. 갑자기 뭐 법률의 규정에도 없는데 밉다고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 뭐 여론이 막 들끓으면 갑자기 뭘 만드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의 처벌,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없다가 갑자기 뭔가 이슈화 됐다고 갑자기 처벌하면, 그럼 지금까지는 법률이 없었는데 만들어서 처벌하면 안 된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근데 하나 예외적으로 뭐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뭔가 하나 소급해가지고 뭐 하고 그랬었던 적은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이 재형 법정주의라는 요것 때문에 저번 때 민법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법에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떤 구제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해자의 구제를 하고 가해자한테 이제 그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데, 민법에서의 불법 행위는 민법 750조가 기본 이 조문으로서 불법 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물론 750조 민법 다음에 약간의 몇 가지의 특별한 불법 행위 유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통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요. 불법 행위 한 자는 손해 배상해야 된다. 예컨대 형법적으로 하려면 뭔가 어떤 불법 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 얼마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민법은 통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징역, 뭐 벌금 어떻게 한다. 이게 다 구체화되어 있어요. 왜 이쪽은 포괄적인데 형법에서는 구체화됐냐? 재형법정주의 때문에 그렇다.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뭐 하지는 않지만 내 생각에 여기는 구체화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나쁜 놈은 처벌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려면 나쁜 놈은 처벌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재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형법정주의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내가 민법하고 대비해서 설명해 준다면 나쁜 놈은 처벌한다. 이렇게 형법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형법정주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중요한 원리이다. 그러면 형법은 형법 총칙과 형법 각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교과서적으로는 형법 총론이라고 부르고 또 한 권을 형법 강론이라고 불러서 두 권으로 보통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민법도 뭐 민법 총칙부터 4-5권으로 되어, 재산법 4개, 그 다음에 친족상속법 한 권에서 5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법도 형법 총론, 형법 강론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조문에 형법 총칙이라고 조문은 되어 있고, 아마 책은 형법 총론이라고 보통은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조문이 되어 있네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누구에게 어느 지역적으로 뭐 이런 게 하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까 뭐 소급하면 안 된다처럼 행위시에 어떤 뭐 이 법이 있어서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이 범죄, 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있네요. 그래서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미수범, 공범, 누범, 경합범 이런 것에 대해서 총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론에 가면 이 각칙에 가면 이제 각종 죄에 대해서 규율되어 있지만 총칙에서는 미수범, 공범, 누범, 경합범 이런 여러분이 지금 좀 전에 배운 그런 것 등이 총칙적으로 모아져서 설명하고 있네요. 개념은 대충 알겠죠. 미수범은 기수범에 대해서 대칭되는 말이죠. 그러면 이때 중요한 개념이 아까도 한번 나왔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데 결과 발생이 안 됐을 때 그런 실행의 착수하고 결과가 이제 요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요 미수의 전 단계 예비 음모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비 음모에 대해서 모든 죄에 다 걸리는 건 아닌데 일정한 경우에 이제 예비 음모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수범에 대해서 총칙에 규율되고 있네요. 그다음에 공범이 총칙에서 규율되어 있네요. 그래서 공범은 조금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데 공동정범, 그다음에 간접정범, 그다음에 방조범 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뉘앙스는 알겠죠. 공동 여러 명이 같이. 그다음에 간접정범은 어떤 범죄를 간접적으로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중간에 매개해서 했다. 그다음에 방조범은 보통 무슨 예를 많이 드냐면 도둑질할 때 망봐준 거 이런 걸 보통 얘기해요. 방조했다. 근데 실제 실무는 그렇게 방조범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는 다 그냥 절도의 공범으로 처벌하지 이 정범이 방조범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범죄 저지른 정범에 대해서 방조 이렇게 막 구별해 가지고 망보는 행위는 뭐 좀 약하게 뭐 이렇게 역할을 보지 않고 실제는 그냥 둘 다 공동으로 절도죄 저지른 거. 그러니까 보통은 뭐 우리 싸움할 때 뭐 나는 말렸다 뭐 이러다가 공동으로 다 그냥 싸운 것처럼 되고 절도할 때 나 망봤다 뭐 이랬을 때 그럼 진짜 방조 정도로만 하느냐. 실제는 그냥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게 많이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누범에 대해서 총론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누범은 뉘앙스 뭐겠어요? 누적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개 두 가지 행위가 처벌해야 되는 것은 경합범의 개념이고 누범은 종전에 저지른 거가 지금 그 사람의 이제 범죄 성향 같은 게 이제 높아진 거죠. 처음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종전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중처벌하는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게 상상적 경합이라고 아까 잠깐 나왔었죠. 그러면 이 상상적 경합에 대한 경합의 중에 실체적 경합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상상적 경합은 관념적 경합이라는 용어도 써요. 관념적. 그러니까 뭐냐면 머릿속에서 경합이에요. 머릿속에서. 실체적 경합은 실제 어떤 행위로 두 가지 범죄가 저질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합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실체적 경합은 아까 뭐 미국에서는 뭐 플러스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실체적 경합은. 실제는 뭐 이제 상상적 경합은 단순히 플러스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쪽에 가깝고 실체적 경합은 플러스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세죠. 이 두 개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경합된 게 아니라 실제 받았으니까. 근데 실제 처벌하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그 어디서 배우냐면 이런 형 부분서 실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이제 거기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합범까지가 죄에 관한 거고 이제 형에 대해서
형의 종류. 어떤 거 얘기했냐면 징역과 금고 이야기했죠. 둘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갇혀 있는 거단데 징역은 이렇게 일도 해야 돼요. 가서 뭐 돈이 있든 없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금고 얘기할 때 자동차 교통사 보면 옛날 개념으로 보면 좀 돈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금고 이런 일하고 하는 거 아닌 그런 형이 어떤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벌금, 징역 여기에는 벌금 또는 징역일 경우도 있고 이 재형법정주의상 각 조문에 또는 벌금과 징역을 이렇게 병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 또는 징역 이렇게 규율되어 있는 것은 경중에 따라서 좀 더 세게 처벌하려면 징역형으로 가서 이 자유형이라고 하는 이 신체를 구금하는 형벌을 줄 수 있고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면 벌금으로 때릴 수 있는데 벌금과 징역이 같이 부과되는 병가형도 있어요. 그건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와는 다르죠.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징역도 가야 되지만 벌금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조문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이 입에 뵀을 때는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벌금, 징역, 금고, 무기징역, 유기징역, 뭐 사형, 제일 그거는 사형이죠. 높은 형벌. 그래서 여러분이 사형의 존폐론 이런 것도 로스쿨 준비할 때 그런 정도는 논술 비슷한 거로 하는지 모르겠네. 사형의 존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아마 해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의 종류와 경중, 그다음에 형을 정하는 것, 형의 양정 등등에서 이제 형을 어떻게 실제 하느냐.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소유예라는 말과 대칭돼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 용어를 가르쳐줬는데 여기 선고유예, 집행유예 뭔가 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선고를 유예하는 거랑 집행을 유예하는 거 이제 구별 이런 거 배우게 돼요. 그쪽 가서 선고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고 집행은 선고는 하되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단계가 조금 틀린 거 알겠죠? 선고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고 집행은 선고는 하는데 실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거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일반 사람들이 집행유예는 실제는 갇혀 있는 게 아니니까 형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제는 징역형을 받은 거예요. 집행을 유예한 거이지 그 형벌로는 징역이 선고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격사유 같은 데 보면 집행유예에 대칭돼서 실제 자유가 구금됐을 때를 실형이라고 그래. 실형이 선고됐다. 근데 법정에서 징역 2년까지만 들으면 어휴 이거 갇히는구나 싶은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나오면 실제는 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집행유예가 됨으로써 보통 실제 구금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갇히는 일이 없으니까 죄를 져도 뭔가 처벌받은 느낌이 없어서 이 집행유예가 조금 원래 의도와 달리 이 응징해서 이 사람을 반성하게 하고 하는 그게 조금 집행유예가 돼버리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 형벌로는 아까 말한 대로 벌금보다 징역형이 이게 처벌이 강도가 높은 거고 실제 갇힌다면 그야 당연히 강도가 높다는 거 알겠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 저 징역형으로 해주세요 그런다는 거야. 벌금 1,000만 원 낼 돈 없으니까.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같이 자유가 구금되는 게 그게 좋아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겠어요? 벌금은 진짜 생돈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징역형으로 해주면 그런 정도 범죄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은
전가로는 어마어마한 게 남는데 왜? 집행유예가 됐는데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다 더 씌워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거 3년 기간이 지나면 괜찮지만 집행유예 3년 기간이 안 지난 상태에서 죄를 지면 더 씌워서 사라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순간만은 이 사람이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전제에 당장 1,000만 원보다는 징역형이 나은 거예요. 집행유예로 가서 사실상은 뭔가 지금 처벌받는다는 느낌이 없는 셈이 되니까. 근데 사람 일이 모르거든요. 그 뒤에 뭔가 엮이면서 범죄 저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씌워서 사라져야 깜빵 가야 되는 상황도 나와요. 실제 변호사가 저번 때 이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사적으로 무슨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거를 피고 측으로 입장에서는 돌려주는 걸 늦추는 것으로 변호사가 선임돼서 말이 되든 안 되든 뭔가 방어를 펼치면서 시간을 끄는 그런 게 어떤 테크닉 비슷하게 소송 기술로서 쓰여요. 그게 뭐 바람직한지 아닌지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장사가 잘 되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한 6개월이라도 지금 잘 벌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6개월 정도만 버텨 달라라는 취지의 변호사 뭐 500만 원, 1,000만 원 선임해도 한 그때의 어떤 장사가 막 굉장히 잘 되는 상황이고 나갈 수밖에 없더라도 하여튼 소송이 한 번 붙으면 패소할 때 패소하더라도 막 뭔가 계속 주장을 해보면서 6개월, 1년을 끌면 그만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한단 말이죠. 근데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변호사가 선임 안 돼도 그렇게 해줘야겠지만 하여튼 변호사가 선임된다는 취지에는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게 원래 민사적인 것의 판결은 이렇게 재판을 연다, 변론을 연다, 소송을 한다에 변론을 종결한 시점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형사적인 것은 행위, 범죄 행위를 한 걸 갖고 응징을 하는 거임에도 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이게 한 예를 들어 집행유예 3년짜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한 2년, 한 7, 8개월쯤에 사건에 휩쓸렸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2개월만, 3개월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 판결이 선고돼 버리면 종전거나 이거랑 이 새로 범죄 저지른 거랑 더 쉬워서 물론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다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한 번 봐줄 수 있느냐,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에 대해서 또 집행유예를 해줄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번째 죄에서도 또 집행유예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뭐 크게 깎아본 게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의미는 요 범죄뿐만 아니라 어디 것까지 같이 더 씌워서 이제 깜빵을 가야 되냐면 종전 집행유예 된 거.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두 번째 사건도 별게 아닌 걸 끝나면 참 심플해지는데 이게 두 번째 거 저지른 것 때문에 첫 번째 것까지 더 씌워서 깜빵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한 번 집행유예 좀 해줄 수 있느냐 하는데 특이하게 해주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하여튼 지금 한 2년 8개월, 막 9개월 이런 쯤에 하니까 조금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현재로는 더 씌워서 살아야 되는데 불쌍은 하지만 규정상. 그러니까 2, 3개월만 버티기 전략을 해달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선임돼서 판사가 선고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선고만 한 달만 늦춰서 선고해주면 이제 풀리는 거야. 집행유예 기간. 범죄 자체 행위는 행위시주의지만 지금 선고할 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버리면 이제 봐주기로 작심을 한다면 봐줘야 될 상황이고 그 전에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안 됐었는데 그 한 달만 넘었으면 종전껏 더 씌워지지도 않고 요 범죄 자체도 또 조금 약간 억울한 면도 있고 엉겹길에 저질러진 면이 있다면 요거에 대해서 그것만 갖고 좀 봐줄 수가 있단 말이죠. 벌금으로 간다든지 또 한 번 집행유예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 기간 중에는 그게 탁 안 돼버리니까 그때 이제 변호사가 딱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억울함을 하고 또는 잘못을 했지만 피치 못해서 그게 잘못이 됐던 것을 뭐 변론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기간적으로 조금만 이 사람이 좀 안타깝지 않냐라고 그게 잘 이렇게 납득이 된다면 그 기간을, 선고 기간을 조금 늦추는 거야. 늦추면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자체의 죄에 대한 처벌만 낮춰서 받을 수 있는 그게 하여튼 그런 식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의 집행.
집행해서 이제 하는 건데 형은 집행하면 또 한 번 또 깜빵 가라. 뭐 꿈에서나 나올 일이겠지. 뭐 군대 또 가라. 뭐 깜빵 도. 근데 원래 2번 살 수 없는데 이 희한한 사건이 이론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지금 외국에서 벌어졌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례면 조금 더 좋을 뻔했는데 거기도 사형수인데 사형 집행했는데 살아났어요. 보통 사형은 군대 이런 군 형법상은 총살형이 사형의 집행 방법인데 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중에 제일 고통 없이 죽는 게 약물로 죽이는 거고 전기로 죽이는 게 제일 고통스럽다나 그러나 잘 그거 모르는데 그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반 형사범에서의 사형은 교수형이야, 교수형.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밑에 탁 해서 쫙 늘어지게 하는. 근데 그게 살아난 거야. 죽은 줄 알았는데 사형. 그럼 근데 그거 어쩌 아랍 그런 나라인데 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문제가 뭐냐면 이 사형수라는 게 진짜 죽는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사형의 존폐론 이런 거 얘기했는데 집행 한번 한 거야. 또 그래서 살았다고 또 죽이면 또 사형 집행하면 2번 집행하는 거잖아. 만약 이게 우리가 신체의 구금으로 치면 6개월 깜빵 살고 나는데 또 6개월 또 가라 뭐 이런 거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사형의 입장에서는 2번 집행한다는 개념이 또 한 번 집행하는 거면 또 못 거는 거 아니야, 또 교수형에.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있어. 죽이는 게 어떤 형벌의 내용인데 살아났기 때문에 참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나가 어떤 이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한 4개월 전인가 한번 어떤 개통 나라에서 벌었어, 진짜. 물론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나는지 뭐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그 의사가 사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참 그리고 다시 거기서도 조금 의견이 있었는데 무슨 인권 그런 단체 같은 데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뭔가 다시 집행한다. 나 그런 뉴스 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고 실제 이런 거는 실무에서 쓰이고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에는 좀 많이 나와. 선택형 시험, 객관식 시험에는 이런 내용이 형법 총론에서. 근데 되게 실무적인 거야. 이론적인 건 없어. 요 자체 형에 관한 건 그다지. 그다음에 가석방 같은 건 들어봤지. 그래가지고 뭐 재력가나 유명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깜빵 가더라도 대부분 병원에서 보석으로 나오거나 뭐 구속, 집행정지하고 그 다음에 또 형기 뭐 이게 가석방이 형기에 뭐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해줄 수 있는긴 한데 그게 일반 형사범은 이런 거 뭐 잘 안 해주는데 어떻게 가석방 금방금방 되고 뭐 그래서 신문에 뭐 뉴스에서 비판적인 어조도 최근에는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형의 시효.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구별할 수 있겠어? 형의 시효, 그다음에 형의 소멸. 형의 시효는 우리가 민법에서 소멸시효처럼 형이 시효, 그러니까 무슨 형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흘러버리면 못하는 거가 형의 시효고, 형의 소멸은 뭐냐면 자기가 무슨 징역형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전가로 남고 하는 거가 상당히 흘러버리면 없애주는, 그 형을 받았던 걸 없애주는 그런 제도에 형의 소멸. 그래서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이 기간은 민법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간 그거와 대동소이한 개념인데 그 2월달이 28일인 경우도 있고 29일인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갖고 가끔가다 문제가 되더라고. 한 달 단위로 하느냐 날짜 단위로 하느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형법 강론은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제인데 조문으로 형법 조문상은 각칙이라고 하고 조문상은 요게 앞서서 있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제가 앞서서 있고 사회적 법익에 관한 제가 그 중간에 있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제가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데
실제는 뭐 국가적 이런 거가 이제 조금 더 큰 개념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니까 조문상은 앞에 있지만 실제 우리 관심사는 개인적 법익이 더 관심사니까 교과서는 나 설명 같은 건 요걸 중심으로 설명해. 그래서 지금 그림은 그렇게 해놨네. 개인적 법익에 대한 거는 그 다음 또 분류한다면 생명 신체에 대한 죄, 자유 평온에 대한 죄, 명예 신용에 대한 죄, 재산에 대한 죄. 느낌 알겠죠?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건 뭐 살인죄, 상해죄 뭐 이런 거고, 재산에 대한 죄는 뭐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방화죄 같은 거, 방화죄 같은 거가 사회적 법익에 관한 거죠. 그다음에 풍속에 대한 죄는 간통죄 같은 거.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가 계속 지금 몇 차례 헌법재판에 걸렸는데 차츰차츰 처벌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쪽으로 가고 있어. 즉 위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재판부에 이제 다수 소수 이게 위헌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다음번쯤에 누가 이제 한번 문제 삼으면 위헌 나올 것 같아. 간통. 지금 현재 막 그 한계치까지 왔어.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 그다음에 국가적 법에 대한 제한은 요새도 뭐 그 이석기 뭐 그 국회의원 사건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강론이 각칙이 규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형법 용어로서 제형 법정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제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규정 조문에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 감정적으로는 나쁜 놈이지만 처벌할 수가 없어요. 없으면. 뭐 그래서 아까 소급해서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도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그런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 그다음에 속지주의, 속인주의. 아까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제2조 보니까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그다음에 3조는 내국인이 저번 때 카지노 같은 거 얘기했죠. 외국 가서 카지노 과다하게 어떤 오락 수준이 아닌 정도 하면 그게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처벌 안 된다 해서 오락 수준이면 처벌 안 는 거지만 그게 도박죄의 그런 정도의 규모와 어떤 빈번한 것이었다면 그게 외국서 이루어진 뭐 라스베가스, 뭐 마카오 이런데 그 자체는 그쪽에서는 합법적일 수 있지만 우리 법이 적용돼서 도박죄의 그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안 된다라고 딱 단언해서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오락 수준이니까 안 하는 거나 아니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안 하는 뿐이지 그게 처벌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상상적 경험 나오네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죠. 그렇죠? 실체적 경험은 실질적으로 막 그러니까 나는 그런 예를 잘 안 드는데 김범무가 하는 무슨 성범죄 이런 걸 자주 드는데 교과서적으로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거 나 강간 한 번 오고 가다가 생각나서 다시 와서 또 강간했다. 뭐 그런 사례 같은 것도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교과서에. 근데 그게 되게 막 밀접한 순간적이 아니고 한 10분 간격으로 가다가 다시 왔다.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등도 뭐 교과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예를 들어 폭탄을 던져서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죽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경우.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폭탄을 던진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차량도 부시고, 그러니까 사람도 죽이고 차량도 손괴한 거. 그렇죠? 손괴죄도 되고 살인죄도 되는 거죠. 한 개의 폭탄을 던진 행위로. 그런 게 상상적 경험이라는 거죠. 실제적 경험은 실제 두 개의 행위로 동일인이 범죄를 저지른 거죠. 동물 죽였더니 여기 얘 들어왔네요.
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족같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죽였는데 이게 또 무슨 이런 단체들이 이게 재물 손괴로만 강아지 동물도 재물에 해당하니까 손괴로 볼 게 아니라 동물 학대죄까지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의 행위로 동물을 강아지를 학대한 것이 재물 손괴도 되고 동물 학대하면 되는데 동물 학대죄로 처벌해야 더 높은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이걸 이런 상상적 경합을 안 하고 그냥 재물 손괴로만 처벌했다. 뭐 그거 갖고 문제 삼았네. 그렇죠? 실체적 경합이란 서로 다른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서 그럼 주거 침입죄가 되죠. 주거 침입죄. 주거 침입을 했다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아까 부작위범 태거불응죄가 돼요. 아까 그 부작위범 말했는데 주거에 침입해서 재물을 절취한 경우 즉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이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 이렇게 아까 한 퀴에 뭐 어쨌다 그런 표현했는데 이건 그건 아니죠.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거가 경합돼서 실체적으로 경합된 거죠.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좀 처벌이 이렇게 복잡해요. 아까 미국식으로 뭐 단순 더하면 참 편할 뻔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했는데 실체적 경합은 일단 단순 합사는 아니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일 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벌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2분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는 단순히 1+1 하는 게 아니라 1.5 정도 2분의 1로 하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죄의 정한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2종 다른 종류의 형벌일 때는 합산하여 처벌한다. 병과 합산하여 처벌한다.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는 이런 거 자주 내요. 객관식은.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이 이제 판결문 쓰고 할 때 이거 많이 등장하죠. 실제 범죄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 판결문 쓰고 형사 판결문 쓰고 할 때 요거 테스트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실무적인 연수원에 판결문 쓰는 게 아니고 즉 연수원적인 100% 그런 수업이 아니고 그냥 로스쿨에서는 형법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연수원적인 판결문 쓸 때는 이거 모르면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게 물어보고 채점하기도 좋거든요. 어떤 객관적으로 딱 채점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죠.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고유예의 효과는 2년을 경과한 때는 면소된 것으로 한다. 그다음에 친고죄라는 개념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 이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알겠죠. 고소가 있어야지 처벌한다. 그러니까 반대 의미의 대칭 아니고 유사하면서 대칭인 게 반의사 불벌죄도 있어요. 의사에 반해서 반의사 불벌 처벌하지 못한다. 그런 개념도 있어요. 이건 고소가 있어야 이제 된다라는 거고.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아까 친고죄는 안 되는데 할지는 있지만 피해자가 일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가 해제된다. 그러니까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친족 상도례라는 재산범죄에서 느낌 알겠어요? 친족 서로 사이에 도둑질하는 예. 친족 상도례는 형을 면제한다.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음. 그런 개념을 하나 알아둬야겠죠. 엄마 카드 훔쳐서 본인 계좌에 이체했다면 일반 물건 엄마 거 훔쳤으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데 그렇죠? 일반 절도 재산 재산 근데 여기는 뭐가 하나 개입돼 있어요? 카드였기 때문에
그 카드 은행이 결부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된다. 그 논리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냥 일반 물건 같은 거 훔쳤으면 친족 상도례가 되겠죠. 엄마와 자식 간이니까. 근데 이 경우는 카드 훔쳐서 본인 계좌에 이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엄마 돈 나한테 온 거이긴 한데 누가 중간에 하나 껴있냐면 은행이 껴있어가지고 은행도 피해를 당했으므로 친족 상도례가 적용 안 돼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알겠죠? 왜 어떤 상황인지 이 경우는. 그러니까 친족 상도례 개념 알면. 그다음에 양벌 규정이 자주 이제 용어상 나오는데 그 법인, 그러니까 법인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 행위, 법인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민법서도 배우고 하지만 관념적인 거잖아요. 근데 법인 처벌하는 거에 있어서 양벌,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나 등이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한다. 법인을 깜빵 보낸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를 처벌하는데 실제 민법적으로는 법인이 어떤 주체이고 실제 행위한 사람이 대표자인데 이 경우에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의 경우에 벌금형 같은 경우 양벌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범죄 성립의 일반적 요건은 행위일 것, 구성요건 해당성, 오늘 배운 구성요건이 해당해야 된다.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아까 다 나오던데 그런 걸 갖추고, 그러니까 구성요건이라는 얘기까지 오늘 읽으신 했는데 그 다음 단계 위법할 것. 사람을 살인한 자인데 그게 우리가 민법에서도 배웠던 정당방위라든지 사람을 죽인 정도에서 정당방위는 조금 뭐 상정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위법성이 이 어려운 한자 용어인데 조각,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충족을 하고 사람을 살해하고 라는 거 충족했어도 의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법은 해요. 뭐 이런 정당방위가 아닌데 그 다음에 뭘 따질 것 같아요? 책임성.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 행위는 또 벌하지 아니한다. 처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의 대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위법해야 돼서 의법하지 않으면 의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처벌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책임에 있어서 벌하지 못하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능력, 민법상의 책임능력, 형법상의 책임능력. 그래서 법률의 착오, 아까 법률의 착오, 사실의 착오 이런 거 했는데 법률에서 자기는 이런 게 처벌될지 모른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그 오인한 행위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제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아까 사실의 착오는 설명이 되고 있었어요. 다시 형법강론의 조문상은 형법 각칙인데 앞에 국가적 법익, 두 번째 사회적 법익, 마지막에 개인적 법익이 배치되어 있다. 조문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형법 총론 강론이 내용이 그런 정도에서 설명되고 책 등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개괄을 익히고 아까 1교시 설명한 것 등등 같이 쭉 봐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하고 오늘은 그래서 형법 총론과 강론의 어떤 전체적인 틀 등을 보안 강의로 설명을 했어요. 수고했어요, 오늘.